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전 바리스타 이온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25회에 게재된 로봇 전문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뛰어남, 스팟 개발에 채용한 소프트웨어의 비밀이란 내용으로 니케이 로보틱스 2021년 1호로 3에서 1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20년 12월에 현대그룹이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주식의 80%를 약 1조 원에 인수하기로 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오랫동안 로봇 연구 개발을 전개해온 로봇 전문 기업으로 2020년 6월에 드디어 자사 로봇을 상용화하였는데 창업 이래 끊임없이 제작해온 사족 보행 로봇을 소형화하여 스팟이란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가격은 74,500달러입니다. 스팟 자체는 범용 플랫폼으로 청소 로봇이나 경비 로봇과 같은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스턴은 내비게이션 관련이나 주위 환경을 인식하는 API 등을 준비하였고 SDK를 사용해 유저가 직접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단 등 최대 30cm의 턱이 있는 공간도 주파할 수 있는 보행 기능 때문에 운영 가능 범위가 넓어져서 미국에서는 이미 대형 건설회사가 건물 현장의 계측, 석유화학 플랜트 기업의 장치, 설비 감시 등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의 핵심 기술은 유압 구동 관련 기술입니다. 미 국방부 산하 DARPA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등의 자금으로 개발한 대형 사족 로봇 빅닥, 그리고 보다 경량화한 스팟 클래식과 공중 제비 등 아크로바틱한 동작을 실현해 세계를 놀라게 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받아온 보스턴의 로봇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유압 구동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행 아틀라스의 유압 구동 기술은 압권인데 유압 구동 자체는 항공기나 자동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기계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유통되고 있는 유압 부품은 대부분 대형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자유도가 많은 기계에 그대로 채용하면 크고 무거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스턴은 핵심인 유압 서버 밸브로 아틀라스 전용의 커스텀 부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항공기에서는 소형 서버 밸브가 사용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소형으로 대퇴부 등의 프레임은 금속 3D 프린터로 성형하고 그 금속 프레임 내부에 유압 작동 이후에 유로까지 일체 성형을 했을 정도입니다. 아틀라스는 2015년에 미국에서 열린 로봇 경기대회 DARPA 로보틱스 챌린지 DRC에서 표준 플랫폼으로서 채용되었지만 그때의 아틀라스는 유압 배관 파이프가 밖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었는데 현행의 아틀라스는 전신에서 28가지의 자유도를 갖지만 유압 배관이 밖에서 보이지 않게 몸 안에 내장을 하였습니다. 유압 배관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넘어지거나 하면 충격으로 파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DRC에서는 아틀라스가 자주 넘어졌고 넘어질 때의 충격으로 유압 배관이 망가져 약 17메가파스칼의 고압 작동 이유가 피처럼 주위에 분출된 적도 있었지만 현재와 같이 유압의 유로를 견고한 금속 프레임에 내장하면 그와 같은 파손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압 구동은 전동 모터 구동처럼 톱니바퀴가 있는 감속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격에도 강한데 아틀라스가 공중 제비와 같은 동작이 가능한 이유는 탁월한 제어 기술과 3D 프린터에 의한 커스텀 구조의 경량화, 그리고 충격에 강하고 쉽게 부서지지 않는 유압 구동의 특성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압 구동은 보스턴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2020년 6월에 상용화한 사족 로봇 스팟, 스팟 미니 등에서는 유압 구동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전신의 12개 관절 모두를 전동 모터 구동으로 하여 상용판 스팟의 원형이 되었고 외관도 닮은 스팟 클래식에서는 유압 구동을 채용했었지만 상용화한 후계 스팟에서는 전동을 선택했습니다. 유압 구동 시스템은 유로의 어디엔가에서 작동 이유가 새는 일이 일상 다반사로 발생해 바닥을 오염시키는 일도 자주 있었고 이런 이유로 실내 공간 등에서 사용한 로봇에는 채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스팟 클래식의 무게는 75kg이나 됐지만 상용판 스팟은 그 3분의 1인 25kg로 경량화를 위해서는 완전 전동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보스턴의 창업자 마크 레이버트 씨는 상용판 스팟에 대해
로봇계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다고 말하는데, 보스턴은 스팟을 범용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로봇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애플리케이션은 파트너 기업이나 유자 측에 위임한다는 입장이며, 스팟의 용도로는 지뢰 제거나 경비, 점검, 개인 집의 택배, 가사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팟 클래식이나 빅덕보다 소형이라고는 하지만 스팟의 무게는 여전히 25kg이나 되는데, 아이를 태운 전동 자전거와 거의 같은 무게로 평평한 바닥에서만 운영하는 차륜형 로봇과 달리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도 큽니다. 이 때문에 보스턴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환경에서의 스팟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있는 개와 같은 외관이기 때문에 사람이 친근하게 느끼는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작업 공간을 공용하는 협동 로봇의 용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상업시설, 가정 등에서 운영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협동 로봇이나 가정용 로봇처럼 우선은 관절 부분에 손가락 등이 끼지 않는 구조로 만들고, 후계기 등에서는 더욱 경량화해야 할 것입니다. 스팟의 진가는 사람과 공존하는 운영 형태가 아니라 야간 경비처럼 사람이 없는 곳을 전제로 한 유즈 케이스이며, 또한 사람이 못 들어가는 위험한 장소에서의 유즈 케이스야말로 스팟의 진가가 발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팟의 진가가 조기에 실증된 것이 2020년 2월에 DARPA가 주최한 로봇 경기 대회 DARPA 서브티 어반 서킷입니다. 광산이나 터널 붕괴 사고 현장, 건축물의 지하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 지뢰 재해, 위험한 화학물질이나 연기가 가득한 환경, 환기가 어려운 환경 등을 상정하여 사람을 대신해 로봇이 현장에 들어가 잔해 등을 피해 돌아다니면서 내부 지도를 작성하거나 부상자나 각종 아이템을 수색하는 작업 등을 통해 득점을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 서브티 경기 대회에서 정식 발매를 앞둔 보스턴의 스팟을 이용한 팀이 우승했으며, 서브티는 지하 공간을 의미하며 터널 내부나 건축물, 지하 동굴 속 등을 말합니다. 경기대회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 엘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지하에서 열렸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1970년대에 착공됐지만 운영사인 전력회사가 파산하면서 미완성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곳으로 지하 4층 전체에 구조해야 할 부상자와 가방, 공구 등을 취재 측이 배치해 둡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특정할 때마다 점수를 부여하며 합계 점수를 경쟁하는데, 지하 공간은 암흑이며 층과 층 쌓이는 계단이나 수직 갱도를 통해 이동해야 하며 바닥에 잔해 등이 깔려 있거나 물에 젖은 곳도 있습니다. 스팟을 이용한 팀은 미국 나사, JPL 등으로 구성된 팀인데, 서브티 경기대회에서는 수색해야 하는 층이 여러 층으로 광범위해서 여러 대의 로봇 사용이 허용되어 JPL도 크롤러형 로봇 2대와 스팟 2대, 총 4대의 로봇을 이용해 도전했습니다. 스팟은 계단을 속도감 있게 오르내리고 잔해가 있는 장소에서도 이동하는 등 높은 주행 돌파 능력을 실제 장소에서 증명해 보였고, 서브티에서는 로봇이 구축한 지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JPL 팀이 구축한 지도는 스팟의 높은 이동 능력으로 다른 팀보다 넓은 범위를 커버했습니다. DARPA 주최 로봇 경기대회 하면 2015년에 열린 DARPA 로보틱스 챌린지를 떠올릴 것이지만, 사람이 못 들어가는 환경에서의 재해 대응이라는 의미에서는 DORC와 서브티는 비슷하지만 큰 차이는 로봇에게 요구되는 자율성입니다. DRC는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 영상 등을 보고 사람이 원격 조작했으나, 이번 서브티는 원격 조작이 금지되어 있어 로봇은 완전히 자율 모드로 아이템 탐색 등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팀에는 탐색 공간의 크기나 레이아웃 등의 정보는 일체 알려지지 않으며 자율 기능만으로 지하 공간을 탐색해야 합니다. 지하라는 폐쇄 공간에서의 재해를 상정한 것이므로 무선 통신 인프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조명이 없기 때문에 라이더나 거리 이미지 센서 등 액티브형 센서로 주위를 계측하고 슬램으로 지도를 작성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부상자나 가방 등의 아이템은 라이더 등으로는 판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가시광 조명과 카메라도 탑재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스팟은 어느 정도의 내비게이션 기능이나 자율 이동을 위한 API는 제공되지만 JPL은 서브티에서 직접 개발한 센서 시스템을 스팟
스팟의 등에 탑재하였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독자의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스팟에 고도의 자율 기능을 부여하고 싶을 경우는 이 JPL의 어프로치와 마찬가지로 PC의 내장 옵션인 컴퓨터 노드를 등에 탑재하고 그곳에서 내비게이션이나 인식계 소프트웨어를 직접 작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스팟 본체는 실시간 OS인 QNX를 채용하고 있지만 옵션인 컴퓨터 노드에서는 우분투 상에서 ROS 등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의 기반은 유압 구동을 축으로 한 하드웨어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제어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면에서는 보스턴은 탁월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로봇 제어에서도 심층 학습 베이스의 강화 학습 등 기계학습 관련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스턴은 자사의 로봇에 이러한 기계학습 관련 기술은 채용하지 않았는데 기존의 제어공학이나 로봇공학 방법을 우직하게 축적함으로써 아틀라스 등의 복잡하고 다이내믹한 움직임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로봇 개발에 대해 만들고 부수고 고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동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기를 움직여 시험해보는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으며 보스턴처럼 로봇의 다이내믹한 동작을 시키면 넘어져서 파손되는 일도 자주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스턴은 사내에 로봇 수리 전문 부분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로봇이 파손돼도 놀랄 정도로 빠른 시간에 수리해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을 고속으로 회전시키고 새로운 로봇의 동작을 신속하게 실장할 수 있도록 보스턴은 스팟의 전신인 스팟 클래식 개발을 계기로 제어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것이 시퀀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어프로치입니다. 현재 보스턴의 모든 로봇 제어에 이 SC를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SC라는 것은 국소적인 제어기를 여러 개 준비해 두고 상태 공간에 따라서 그들 사이를 원활하게 전환하여 합성, 컴포지션해 나감으로써 전체 영역의 컨트롤러를 얻으려는 것인데 국소적인 영역에서 연속적인 제어를 하면서 상태 공간을 이산적으로 나누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C의 의의는 제어의 안정성이나 강건함을 확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개개의 상태 공간에서 국소적인 제어기를 준비하고 그 상태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해 두면 전체 영역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빅덕 등을 개발했던 2000년대의 보스턴의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는 SC의 방식이 아닌 모놀리식 구조였는데 스팟의 개발을 계기로 SC를 도입함으로써 제어가 모듈화되면서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은 이 SC를 고안한 사람은 보스턴에서 현재 치프 사이언티스트를 맡고 있는 알프레드 리치 씨로 리치 씨는 로봇 연구의 명문인 미국 CMU 로보틱스 인스티튜트 출신으로 그것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에 머니플레이션을 위한 방법으로 1999년에 SC를 고안한 것입니다. 그 후 2006년에 로스턴에 입사하여 2011년에는 빅덕의 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유압 구동 암을 장착하여 전신 동작을 사용하면서 16.5kg의 블록을 5m 멀리 던지는 동작을 실현했는데 지금의 아틀라스의 아크로바틱한 동작으로 이어지는 이 시연에 리치 씨가 10년 전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아틀라스에서도 이러한 모듈을 조합한 어프로치는 대대적으로 채용되고 있는데 조깅이나 점프 등 다양한 로봇의 동작을 템플릿으로서 라이브러리에 준비해 두고 그들 템플릿을 연결해 새로운 동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한 다리로 점프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파쿠르 등의 시연도 이 어프로치로 만들었는데 동작의 컨셉을 생각하고 나서 실기 아틀라스로 테스트를 하기까지 불과 하루 만에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rc.snu.ac.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건축 DX의 원년, 2021년 건축 디지털 혁명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